로미오와 줄리엣, 안나 카레니나, 잉글리시 페이션트. 사랑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건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이야. 오만과 편견은 어때? 제인 에어는 행복한 결말을 맞잖아. 작가가 사랑 이야기를 너무 일찍 끝내 버린 것뿐이지. 오늘의 수상한 영화는 2022년판 사랑과 영혼, 비인 비트윈입니다. 영화는 교통사고로 죽은 한 명의 남자와 고통스러워하는 한 명의 여자, 그리고 누워있는 여자의 영혼이 걷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사는 한밤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가까스로 눈을 뜨지만 심장을 크게 다쳐 수술을 한 상태인데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절망을 합니다.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태사는 긴 머리까지 싹둑 잘라버리지만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간은 교통사고 182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영화는 태사와 태사의 남자친구가 만났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왔다 갔다 하며 보여주는데 태사는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떠난다고 믿는 그녀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기 위해 애를 쓰며 그래서 카메라 렌즈 뒤에 숨기 위해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태사는 디지털 카메라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필름 카메라로 흑백 사진만 찍는데 늘 자신의 사진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작가임에도 그 흔한 SNS도 하지 않는 태사는 늘 자신의 사진의 컬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컬러만은 아닙니다. 얘가 카메라 뒤로 숨기만 해. 우리 사진은 여태 한 장도 안 찍었고 당신은 너무 예뻐서 찍으면 렌즈가 망가질걸. 말했잖아. 애가 마음 열기를 기다려야지. 1년이나 됐잖아. 서류에 서명한다고 우리가 애 부모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린 그 애 부모 맞아.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태사는 세상은 항상 자신에게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이었고 세상에 상처받는 게 익숙해서 그 익숙함에 스스로 숨어버리며 자란 소녀입니다. 그래서 로맨스도 언제나 새드엔딩을 좋아했고 상대를 향한 존중이 담긴 사랑한다라는 말조차 쉽게 뱉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을 찍으러 올라간 전망대에서 해변을 산책하던 남자를 발견하고 태사는 홀린 듯이 셔터를 누르고 이어서 베티블루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갑니다. 혼자만 있던 영화관에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태사는 프랑스 영화인데 자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영화관 사장님을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들어와 떨어져 앉아있던 남자가 태사의 옆으로 와서 자신이 통역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태사는 이 남자가 어이없었지만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고 있던 태사는 자기도 모르게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자신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냐고 하는데 남자는 1시간 정도로 손이 마비됐었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랬어? 1시간쯤 전부터 손이 마비돼서 잘 모르겠네. 왜 말 안 했어? 영화가 워낙 우울하니까. 사랑 이야기니까 그렇지. 모든 사랑 이야기가 우울한 건 아니야. 좋은 이야기는 그래. 로미오와 줄리엣, 안나 카레니나, 잉글리시 페이션트. 사랑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건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이야. 오만과 편견은 어때? 제인 에어는 행복한 결말을 맞잖아. 작가가 사랑 이야기를 너무 일찍 끝내 버린 것뿐이지. 오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정말 흥미로운 방법이네. 그러지 말고 상상해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 결말에서 안 죽었다면? 꼭 그래야 해? 그래. 잭 도스는 기껏해야 별 볼 일 없는 재능을 가진 직업도 없는 빈털터리 도박꾼이라고. 그래도 로즈의 목숨을 구했잖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로즈에게 애정 공세를 퍼부어 약혼자에게서 낚아채버렸지. 가엾은 로즈는 끝내주는 카섹스에 푹 빠져서 정말로 잭이 자신에게 열정적인 모험이 가득한 삶을 선사해줄 거라고 믿었고. 그렇잖아. 비참한 가난과 비인간적인 불륜관계로 얼룩진 삶일 텐데 말이야.
영화가 끝나고 남자는 태사를 붙잡고 싶은 듯 계속해서 말을 거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왜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 않냐고 묻습니다. 태사는 필름 카메라의 인화용 화학약품 냄새에 중독되어 그 연기를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장난스레 답하고 남자는 지금 내 눈을 바라보는 내 기분처럼이라고 말하고는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이 스카일라며 언제 다시 영화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둘은 갈 길을 가는데 스카일라와 헤어지고 나서 태사는 자켓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됩니다. 황급히 영화관으로 돌아가서 보니 자켓 옆에는 스카일라가 쓰고 온 모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모자는 해변가의 남자가 쓴 것과 같은 모자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태사는 충격이 심한지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깨어나서도 스카일라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가고 자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꿈속에서 스카일라가 다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태사를 병원 밖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핸드폰에 그의 사진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며 불빛이 깜박이기도 합니다. 태사는 병원에서 사후교신에 대해 책을 쓰고 있는 도리스를 찾아가는데 도리스는 그녀에게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고 알려줍니다. 도나 비스코라는 흑인 배우가 연기를 한 도리스라는 여자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의 우피 골드버그가 맡았던 오담의 브라운과 같은 역할을 하죠. 스카일라가 중간지대에 있는데 얼마 있지 못하고 사후세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도리스는 말하는데 그녀는 태사에게 자신의 책을 주며 읽어보라고 권하지만 태사는 거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사고 100일 전으로 돌아가 학교에서 선생님은 태사의 사진에 사람이 빠져 있다며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라고 충고하는데 태사는 친구 부탁으로 조정 시합의 사진 촬영을 가고 그곳에 스카일라가 있었습니다. 시합을 마치고 지쳐 누워있는 스카일라에게 모자를 건네주며 둘은 다시 만나는데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스카일라는 태사에게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카일라는 태사가 촬영한 특이한 장소를 신기해하는데 그곳은 60년대 신혼여행지였으나 지금은 폐허가 된 호텔이었습니다. 난 매년 여름을 여기서 할아버지와 보냈는데 어떻게 여길 전혀 몰랐지? 그게 내가 사진 촬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이런 곳을 찾게 되는 거지. 멋지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곳의 어떤 점에 끌린 건데? 풍경이야. 저 풍경. 엠피리언이라고 불리던 곳이야. 1960년대 신혼여행지였지. 정말 초현실적이야. 믿어지지 않지? 저기 들어가 봤어? 무장도 안 하고? 멋진 사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엠피리언이라. 단테가 신을 만난 곳이지? 천국의 가장 높은 곳. 순수한 사랑의 장소. 저것 봐. 저거야말로 사랑의 비유가 아니고 뭐겠어? 스카일라는 태사의 사진을 더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태사는 자신은 휴대폰에 사진이 없고 아직 사진 실력이 부족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카일라는 대신 자기를 임페리온에 데려가 달라고 하고 둘은 그곳을 함께 찾아가는데 하트 모양의 욕조에 함께 누워 둘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치 멸망한 세상에 단 둘이 남아있는 것만 같은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첫 키스를 하고 헤어지는 길에 태사는 스카일라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문 앞까지 데려다 줄까? 너희 부모님이 날 시체 수집가라고 생각하시지 않게. 뭐라고? 아니면 연쇄살인범이나. 괜찮아. 어차피 내 부모님도 아니야. 난 그분들 집에 얹혀 사는 유전적 타인일 뿐이야. 유전적 타인. 그래, 얘기하자면 길어.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에벌론엔 언제 돌아올 건데? 이달 말에.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여름 내내. 브라운대에 입학할 때까지 할아버지 댁에서 지낼 거야. 브라운대에 갈 거라고? 정말 내가 지금 아이비리그 학생이랑 키스한 거야? 내 신조에 어긋나? 내가 인명구조 요원만 아니면 돼. 현재 태사는 인화실에 있는데 계속 스카일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여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스카일라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기로 하고 스카일라는 그건 서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괴로워합니다. 스카일라 덕에 해피엔딩을 믿게 된 태사는 자신의 사진을 스카일라에게 보여주는데 스카일라는 태사가 찍은 핸드폰 기지국 사진을 보고 태사의 마음을 알아채고 태사는 그 사진을 스카일라에게 줍니다. 스카일라는 태사에게 카메라 앞에 설 것을 권하지만 태사는 사진을 찍는 사람의 렌즈는 세상을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이 고아나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위탁 가정과 시설을 전전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데 이런 슬픈 사연이 태사가 사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스카일라에게 따뜻함을 전달받은 것인지 태사는 자신을 걷어준 양부모에게도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고 스카일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로 태사를 데려갑니다. 부모님이 이혼할 수도 있고 사랑이 식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태사에게 스카일라는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노를 저으며 스카일라는 태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태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스카일라가 점점 강하게 태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친구도 이상현상을 함께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태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답안지를 적어내는 태사의 손을 움직여 나중에 지도로 밝혀지는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스카일라와 추억이 있는 노래가 시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휴대폰들에서 울린 것입니다. 통신사에 전화해봤어? 그래, 그래서 내 말이 맞았어. 스카일러가 사고 전에 보낸 사진이 서버에 남아있었거나 그랬을 거래. 하지만 완전히 고장났던 내 핸드폰이 켜진 건 설명이 안 돼. 넌 설명할 수 있겠어? 아니, 못해. 있잖아. 의미를 찾으려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엄마도 똑같이 그랬어. 모든 무지개는 신호고 모든 나비는 하늘에서 온 메시지라고 생각하셨지. 태사는 스카일라가 자신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함을 확신하고 도리스를 찾아가는데 도리스는 방법을 알려주며 저승의 경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고대 민간 전승에 따르면 떠나간 이들의 영혼은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장소로 돌아온다고 해. 거기서라면 생사의 벽을 넘을 수 있거든. 그러니 어쩌면 너와 스카일러가 가장 깊은 사랑을 느꼈던 곳으로 돌아가 본다면 두 세계 사이 통로가 열릴지도 몰라.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하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을지도 몰라. 둘만의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을 찾아가 태사는 카메라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데 그동안 카메라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스카일라 덕분에 앞에 서게 됩니다. 임페리온에서 태사는 하트 모양의 욕조에 누워 사진을 찍다가 천장 거울 너머에 스카일라를 발견하는데 둘 사이는 거울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에 스카일라가 거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거울은 깨지고 태사는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태사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한 부모님과 경찰이 그녀를 찾아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멀어지는데 태사는 자신이 스카일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태사는 그 사실을 스카일라에게 말해주러 간 파티장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는데 스카일라가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아빠를 위해 진학할 대학을 오리건으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되고 곧 대학으로 떠나야 되는 스카일라는 태사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태사는 그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스카일라가 떠나는 날 친구가 태사가 알바를 하고 있는 영화관에 찾아와 오늘 스카일라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태사는 이렇게 스카일라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스카일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태사는 심장에 피가 고여 위험하지만 스카일러가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으로 호수에 가야 된다고 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자기 멋대로 그들을 처음 자동차 사고가 난 곳으로 데려오고 그곳에서 사고 직전에 테스가 스카일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드디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스카일라와 테스는 함께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테스는 교수들 앞에서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제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고들 했죠. 카메라는 저를 표현하는 수단만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걸 포착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전 최근에야 그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유령 말이죠. 우리는 모두 유령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의 유령, 이루지 못한 꿈의 유령,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 다른 수많은 사람처럼 저도 이 유령들을 무시하면 언젠간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건 실수였죠. 우리의 가장 끔찍한 두려움이 늘 그렇듯이 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어둠 속에서 힘을 얻어요. 우리가 달아나면 유령들도 더 빨리 달리죠. 우리가 밀어내면 유령들도 더 세게 밀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쩌죠? 커다란 개인적 상실을 겪고 나서야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령을 돌봐야 해요. 유령들을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일부인 것처럼요. 실제로 그들은 우리 일부니까요.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할 때에야 유령들은 새 가능성을 열어주죠. 이 유령들은 결국 우리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유령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심장과 영원히 이어진 채로요. 삶과 죽음과 그 사이 모든 곳에서요. 레이첼입니다. From the In Between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마크 클라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소설은 2021년 6월에 출간되었고 원작자가 각본도 함께 써서 책이 출간되기 전에 영화 제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제작을 했고 2022년 2월 11일 미국 내에서 자체 OTT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미국의 국가는 넷플릭스로 4월 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영화는 사고 182일 전부터 102일 전, 11일 전, 5일 전, 사고 당일까지 테사와 스카일라가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고 다투고 사고 난 당시 상황까지 보여줍니다. 현재 시점에서 스카일라가 테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자 테사가 죽은 스카일라를 만나려고 추적하는 내용인데, 과거와 현재가 교차 편집되어 진행이 됩니다. 테사는 사진을 찍으러 갔다 스카일라를 만나고 죽은 후에도 스카일라와의 추억의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 경계에서 죽은 남친은 슬퍼하는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테사도 스카일라가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재회를 하려고 과거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스카일라는 테사에게 잊지 못할 장면의 추억을 선물하고 떠나갑니다. 감독인 아리포시는 영화 감독이었던 아버지와 시나리오 작가였던 어머니에게서 예술가의 피를 이어 받은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천재 감독입니다. 1970년 이스라엘 태생인데 아버지는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다 공산주의에 반대해 러시아를 떠났고, 아리포시는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다 캐나다에서 8년을 지낸 후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1993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일랜드, 이스라엘, 프랑스, 스페인 등에 거주하다 LA로 돌아와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02년 첫 연출작인 오버 마이 데드바디에서 각본, 편집, 제작까지 맡아 놀라운 데뷔를 했으며 춤스크러버로 장편 연출에 데뷔했습니다. 이 영화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이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되어 관객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상을 수상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여주인공 테사 역의 조이 킹은 영화 키싱 부스의 여주인공으로 단숨에 일약 스타가 된 미국의 배우인데 본명은 조이 린 킹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에서 1999년 7월 30일에 태어났는데 큰 눈에 도드라진 큰 코, 두꺼운 입술까지 눈, 코, 입이 모두 다 커서 정형화된 미인은 아니지만 뛰어난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키싱 부스로 갑자기 큰 인기를 얻었지만 어릴 적부터 연기를 꾸준히 해온 배우인데 디즈니 어린이 채널에 출연하는 등 아역 때부터 연기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왔습니다.
조이 킹의 경력은 15년을 훌쩍 넘는데 6살에 공식적으로 영화에 출연했고 4살 때 광고에 출연했는데 라모너 앤 비저스, 월드 인베이전 등에 출연했습니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톰 하디가 연기한 베인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로 나왔는데 역할이 인상적이었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조이 킹이란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명 블랜차드 모녀 사건을 드라마로 옮긴 디 액트에서 자신을 환자로 위장시키며 학대한 어머니를 살해한 집시 로즈 블랜차드 역을 맡아 삭발 투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생애 첫 에미상 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머리가 자라기 전에 키싱 부스 2의 촬영이 시작돼 가발을 쓰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열애설이 무척 많았는데 제이콥 엘로디와의 열애가 특히 유명한 바 키싱 부스에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키싱 부스 2 촬영 전에 결별을 했는데 속편 제작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 3편까지 어색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스캔들이 있었지만 영화감독 스티븐 피엣과 약혼을 공식 발표해 열애설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스티븐 피엣은 디 액트의 제작 총괄 겸 연출로 참여했었습니다. 스카이락의 카일 앨런은 1994년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 10년 가까이 배웠으며 1년간 주니어 올림픽 국제팀에 소속되기도 했는데 워싱턴 DC의 발레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20살 때 LA로 이주해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준비했고 발레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다는데 형도 체조 선수로 활동 중이고 누나인 크리스틴 앨런도 유명한 체조 선수입니다. 출신 학교 등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TV 단편 시리즈 더 데드 다이어리즈로 2014년에 데뷔한 후 단편 영화 및 TV 시리즈의 단역, 조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2018년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티모시 캠벨 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제시카 로테와 해리 슌 주니어 주연의 영화 엘리 마이 라이프에서 카일 캠벨 역을 맡았습니다. 2021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영화인 더 맵 오브 타임이 퍼펙트 싱즈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으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라 환한 밝은 얼굴을 할 때면 당신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고개 아프게 쳐다본 나를 당신은 알까요? 오광수, 당신은 알까요?